오늘 두 번째 연재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대책에 대해서 연세의대 이영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히 이력을 말씀드리면 연세의대를 나오시고 동대학원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계신데 의료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의 여러 전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연재를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하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연자로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변이형의 진단 및 감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진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잘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신종감염병이 있을 때 이 신종감염병의 대응을 멀티플 리스폰스 필라로 구분을 했을 때 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레버러토리 앤 다이그노스틱스라고 부르는 이 구성 요소는 감염이 전파되는 걸 차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처럼 무증상 전파가 가능한 이런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 진단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작년에 3T라고 부르는 Diagnostic Testing, Isolation and Treatment, 그리고 Epidemiological Tracking의 요소를 잘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국가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팬데믹을 일으켰으며 2021년 8월 30일까지 전 세계에서는 2억 1,700만 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450만 명이 사망함으로써 2.08%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도 여러 번의 파도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4차 대유행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소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WHO에서 2021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4차 대유행의 그래프에서 많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다음 웨스턴 퍼시픽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일부 늘었지만 제일 많이 는 지역이 요 세 군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이미 잘 선행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월도미터에 분석된 데이터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컬럼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보고한 것. 두 번째 컬럼이 인구 500만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세 번째가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컬럼이 인구 5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그 다음이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고한 거는 맞습니다만,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체코가 제일 많았고, 반면에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페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역학적인 특징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일주일을 비교를 해보시면 놀랍게도 최근 일주일간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인구 100만 명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 숫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굉장히 그 방역 선진,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서둘러서 시행함으로써 방역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고,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게 이제 작년 12월 달이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17일 날 예방 접종률이 50%를 넘어가면서 이 당시에 3차 대유행의 최정점부를 지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루에 대략 한 인구 100만 명당 875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던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다가 2021년 2월 21일,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예방 접종률이 50%가 넘었고, 이때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명당 한 394명 정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이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롤 모델로 삼으면서 예방 접종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놀랍게 2021년 6월이 지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시작되었고, 2021년 8월 30일 날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예방 접종률은 68%이고 그 중에 예방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62%, 한 5, 6% 정도는 이제 부분 접종을 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간 코로나19 확진자의 7day 무빙 에버리지가 대략 한 8,786명. 그리고 이 숫자는 단위 인구 100만 명당 94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즉 3차 대유행의 최고 정점보다도 지금 더 높은 피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15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현황인데요.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 달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예방 접종 한 사람, 부분 접종 한 사람, 그다음에 맞지 않은 사람,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하늘색이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연두색이 예방 접종을 부분적으로 접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진한 녹색이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그 7월달, 6월, 7월 정도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단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가 6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6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예방 접종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놀랍게도 6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을 완료하거나 부분적으로 맞은 사람도 미접종자처럼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신희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예방접종 완료자, 이러한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 그러면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시면은 6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이나 60세 이하 공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코로나19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예방접종 미접종자에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특히 6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 돌파 감염이 생기지만 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숫자는 이전과 크게 약간 증가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분 접종한 사람은 완료자보다는 약간 높은 중증, 위중증 환자 숫자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이제 60세 이상과 60세 이하에서 동시에 이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단위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아웃브레이크를 보이지만, 젊은 연령대의 경우에서는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꽤 많은 돌파 감염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예방 접종 미접종자에서 생기고 있고,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50세가 넘어가면 그러면은 예방 접종을 부분적으로 맞은 사람들 위주로, 그 다음에 8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60대가 넘어가면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서도 부분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적지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돌파 감염도 생기고 있고 생기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파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 집단 면역에 의해서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보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되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이스라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 신희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백신의 원인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최근 들어서 극심한 코로나19 아웃브레이크를 서지를 겪고 있는 이유에는 변이형의 출현도 역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변이형의 출현을 하게 되면 이 변이형은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러한 굉장히 조용한 그런 변이도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코로나19 감염병과는 다른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변이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이형의 효과는 크게 저희가 진단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능력들, 그 다음에 전파력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중증도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같이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그러한 특성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까 그 말씀 잠깐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증도 이런 코로나19 변이형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variant of interest, variant of concern, variant of high consequence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아직 variant of high consequence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위중증, 그러니까 중대한 어떤 보건학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변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variant of concern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이제 ECDC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알파 플러스 E484K 변이를 갖고 있는 애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4개에서 5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베리언트 오브 컨선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는 역시 지역별로 다르지만 에타, 이오타, 카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8월 30일 날 WHO에서 뮤 B.1.61이라고 부르는 변이를 역시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로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형들 그 중에서도 베리언트 오브 컨선은 전파력이 심각하게 증가하였거나 또는 기존의 백신이나 감염에 의해서 생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중증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현재 중요 변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에 의한 보호 효과를 기존의 91%에서 64%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최근 미국에서 보고되어서 이러한 예방 접종에 의한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유럽 쪽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기존의 코로나19에 비해서 우리가 재생산 지수, 즉 전파력을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100% 높은, 즉 2배 높은 가장 전파력이 높은 변형이다 보니 아까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70%의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규모로 감염시키면서 예방 접종을 한 일부 사람들에게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형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발생 위험 요소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변이형들이 계속 나오고 예방 접종이 진행함에 따라서 앞으로 바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방 접종 이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감염력에 영향을 주는 변이형이 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19 발생 위험 요소가 결정이 됐다면 예방접종 이후에는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어느 정도 기간에 맞았는지에 따라서 또는 변이형들이 면역력을 얼마나 잘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19 발생 위험수가 바뀔 걸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변이형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형에 의한 감염이 일어난지를 감시하는 것이 코로나19 변형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에 대한 그 진단과 감시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러한 변형이 진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변이가 반복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감염력이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리얼타임 PCR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회피하는 변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키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약제에 영향을 받는, 즉 치료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형이 나오면 그러한 변형은 임상 현장, 즉 의료기관에서 바로바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베리언트의 경우에 의료 현장에서 진단하기 위한 그러한 진단, 시약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델타 변이처럼 이렇게 VOC나 또는 베리언트 오브 하이 컨시퀀스 같은 그런 스트레인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의 역출현을 정확하게 조기에 알 수 있는 감시 체계의 운영, 즉 전파력이 증가했다던가 또는 중증도가 증가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서베일런스가 새로운 변형의 출현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VOC 같은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진단을 회피하는 변형이 나오는 경우 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코로나19는 워낙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WHO의 권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시약은 최소한 2개 이상의 타겟을 쓰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보고됐던 코로나19의 그 변이 엔트로피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진단시약은 최소 2개 이상의 타겟을 디텍션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코로나19 진단 시약은 이러한 변이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떠한 부위를 검출하느냐에 따라서 진단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 FDA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4개의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사스코브2 뮤테이션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맨 아래에 있는 엑스퍼트 엑스프레스 사스코브2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시약이기 때문에 이 시약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엑스퍼트가 코로나19 변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2020년에 논문으로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엑스퍼트의 타겟 중에 하나가 변이가 굉장히 흔한 N 유전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 유전자에 이미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변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논문으로 보고됐는데, 이 변형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29에 T와 G로 29,179번 위치에 이제 그 T가 G로 바뀌는 변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변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테이블 1에 보시면은 엑스퍼트 엑스프레스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한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보통 이런 코로나19를 진단하게 되면은 유전자가 부위가 다르더라도 그 결과값, 우리가 CT라고 부르는 결과값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봐야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1에서부터 4까지는 대략 한 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일반적인 PCR이나 엑스퍼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6번을 보시면은 6번은 일반 PCR에서는 이 유전자와 RDRP 유전자의 CT 값이 큰 차이가 없는데, 엑스퍼트에서는 이 유전자는 27, N2 유전자는 39로 13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타겟 사이트에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CT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고, 이러한 균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 5월부터 흔해서 이 변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B.1.497이라는 변형이고,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많았었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생기면 리얼타임 PCR에서 결과값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감시 체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코로나19 신안이 나왔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신안에 대한 양성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이미 작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전산으로 다 받아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2개 이상,
타겟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잘 코릴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코릴레이션이 벗어나는 게 있다면 그러면 해당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타입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전장 유전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런 변이형의 발생에 대비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에 영향을 주는 변형이 나온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2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화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변이형, 즉 진단을 회피하는 변이형들이 나왔는지를 항체 검사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른 안티바디의 검출을 정기적으로 시로프리밸런스를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감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변형이 나오게 되면 특히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거나 면역력을 회피하는 변이형 또는 전파력이 높은 변형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피데미올로지컬 서베일런스가 있고 두 번째는 클리니컬 서베일런스가 있고 세 번째는 레버러토리 서베일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피데미올로지컬 서베일런스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환자의 역학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환자 발생의 숫자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주단 간격으로 또는 월간 간격으로 보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형이 나타난지를 환자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리니컬 서베일런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치료제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제에 대해서 치료제가 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우 이러한 치료제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고 이런 치료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로 가는 케이스가 생긴다면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변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는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의 임상 양상, 그다음 환자의 임상 양상이 바뀌는 경우 여태까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로 고령층이 많은데 갑자기 젊은층이 많아졌더라. 이런 식의 임상 양상이 변하는 경우는 역시 우리가 클리니컬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레버러토리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신종 변형이 나왔는지를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보던가 또는 VOC나 VOI가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멀티플렉스 PCR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감시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랩 서베일런스 같은 경우는 변형 검출을 위해서 홀지놈 시퀀싱이나 SGN 어널리시스 또는 멀티플렉스 PCR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정도를 검출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검출을 할지에 대한 결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적정 감시 비율은 보통 이제 ECDC는 5에서 10%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0%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체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변이형 어떤 특정한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서 통상적인 루틴 서베일런스를 전체 분류 환자 5에서 10%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만약에 백신 브레이크 스루 인펙션,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 재감염이 생기는 경우,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진단은 방역의 이제 필수 요소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에 영향을 주는 변이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변이형들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상 양상에도 영향을 주지만 진단 검사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진단 검사나 감시를 통해서 임상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변이형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이형의 특성과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그다음에 효과적인 서베일런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